자, 이거 됐네. 자, 지난 시간에 아마 85번? 87페이지 85번 할 차례죠. 87페이지 85번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지금은 어디 하냐면 교육행정이고, 교육행정에는 그다음 조직, 인사인데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인사. 자, 거기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자,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면 교원의 특정한 정당을 말이 안 되겠죠. 의무교육기관 아닌다면 고등학교 교사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될 건데 아닐 거고, 아니고. 이원 교원은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이것도 안 됩니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넓게 허용된다. 아니죠. 4번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4번. 다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뭐 이런 건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심사 및 구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도 불복하면, 여기 처분에도 불복하면 우리 스님들이 잘 아는 행정소송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심판의 일종이에요. 행정심판, 인사에 대한 행정심판. 87번 교육공무원의 징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징계하면 시험에는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징계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경징계하고 중징계예요. 경징계는 뭐가 있습니까? 견책하고 감봉. 중징계는 보통 우리가 정직, 그다음 이 강등도 있는데 강등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임, 그다음 파면.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여기까지를 교정징계,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둘은 배제징계. 여기는 어디에서 공직관계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여기는 공직관계는 배제 안 하고 뭐 할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교정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정징계. 그러면 우리가 직위해제 당했다. 이건 징계 아닙니다. 지난번에 인천에 있었던 일인데, 인천에 여자 경찰관이 도망을 가버렸죠. 몰라요? 됐습니다. 어쨌든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청장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연수구에 경찰청장이 있다면 거기 청장은 직위해제 당하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직위해제는 그냥 나중에 슬그머니 복직시키죠. 직위해제는 그냥 직위만 해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거 있죠. 면직은 우리가 어떨 때 면직해요? 의원 면직은 자기가 원해서 그만두는 걸 의원 면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 면직 같은 건 전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의 종류는
이 5가지에다가 최근에 강등, 강임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강임은 보통 하는 게 아니니까 놔두고 자 견책을 딱 당했다 그러면 그냥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 그냥 견책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6개월간 승진 승급만 안 돼요. 그 사람이 승진 대상이었죠. 6개월 안에. 그럼 6개월 안에는 승진이 안 되고 승급도 안 되기 때문에 호봉이 6개월간 다른 사람보다 늦죠. 쉽게 해서 2번 견책당하면 1호봉이 다른 사람보다는 늦게 올라가겠죠. 그게 견책의 효과고. 그래서 6개월간 승급, 승진이 안 됩니다. 승급이라는 것은 뭐가 올라가는 거? 호봉이 올라가는 거. 승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사가 교감되고 이런 것들을 승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감봉할 때 잘 봐요. 감봉은 1개월 감봉부터 2개월 감봉, 3개월 감봉이 있어요. 1, 2, 3개월 감봉. 그러면 자, A 교사가 1개월 감봉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그냥. 1개월 동안 봉급의 3분의 1을 감해서 줘요. 그리고 12개월 플러스 1개월이잖아. 여기 1개월 동안 승급과 승진을 제한해요. 그러면 B교사는 감봉 2개월 처분 받았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 3분의 1을 감해서 준다고 그랬죠. 보수의 3분의 1. 그 다음 여기 12 플러스 2개월 동안 뭐 한다? 승급 승진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 무엇에는 봉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여기는 영향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감봉 받는다고 해서 이 일을 못하거나 또는 직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 신분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그러니까 감봉 받으면 그냥 학교 나와요. 학교 나와요. 그 다음 3개월은 여기다 3만 더 하면 되겠죠. 정직은 이제 말 그대로 직무를 그만두라 그래요. 이 사람 학교에 못 나와 이제 직무 못 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도 1, 2, 3개월 있는데 1개월 정직당하면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1개월 동안 학교 못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봉급의 3분의 2를 감해요. 잘못하면 굶어 죽겠죠. 거기에다가 18개월 플러스 1 승급 승진을 제한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대강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요즘은 조금 그래도 조금 국까지 보니까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조금은 알아줘야 되는데 그 전에 나온다고 그냥 경징계, 중징계 이 정도로만 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는 교정징계, 폐지징계. 그럼 여기까지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다 승급과 승진은 다 영향을 줘요. 몇 개월로 틀리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 여기는 근무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무는 안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신분은 유지해요. 교사로서 신분은 유지하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만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하죠. 직무이 뭐가 돼요? 공직관계에서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3년 동안 이제 공무원을 못해요. 파면담하면 5년 동안. 뭐 봉급 이런 건 의미 없죠. 공직관계에서 배제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공무원이에요. 신분은 유지해요. 느낌 알겠죠? 그리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 차이예요. 해임되면 퇴직금 다 줘요. 근데 파면되면 자기가 부은 것만 받아요.
2분의 1만. 물론 그것도 기한에 따라 좀씩 다른데 그것까지 세분화돼서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느낌 이 정도로 하고 징계는 시험이 잘 안 냅니다. 밝은 것도 많은데 이런 거 이거 쉽겠어요? 낼 때? 안 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나왔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교육 공무원은 징계 효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직된다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3개월간 보수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정직기간 1개월 정직이냐 2개월 정직이냐 3개월 정직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 보수를 못 받는 게 아니라 3분의 2를 감하죠. 2번은 맞고 3번 해임된 자는 공무원의 신분 보유 못한다고 그랬죠. 공직관계에서 배제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그 뒤에도 틀렸고 4번 파면된 자는 공무원 관계로서 배제되고 1년간이 아니라 5년간. 그 다음 장학 개념은 변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제 인사 중에서 장학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봅시다. 교육행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학교를 운영하는 건데 학교를 운영할 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직한다고 그랬죠. 학교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거기 사람 써야 되겠죠? 그럼 사람 속에서 선발하고 난 뒤에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능력을 개발시켜야 되겠죠? 능력 개발의 대표적인 교사 능력 개발의 대표적인 게 장학이에요. 그렇죠? 자, 장학 좀씩 이거 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학 개념의 변천. 자, 우리 쌤들 의의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의에서 배웠던 게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다음 행동과학. 이거 배웠죠? 행동과학, 생태론, 그 다음 그 이유 뭐 이렇게 해서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하고 사실은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체제이론까지 이 체제이론 또는 생태이론까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때 과학적 관리론 때 장학을 무슨 장학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관리장학. 그 다음 인간관계론 때 장학을 협동장학. 이때 행동과학 때 장학을 수업장학. 이때 인간자원장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서지오반이라는 사람, 서지오반.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자, 처음에는 관리장학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과학적 관리론에서 나왔으니까. 자, 물어볼게요. 과학적 관리론에서 나왔으니까 과제를 강조하겠어요? 인간을 강조하겠어? 과제를 강조하죠. 과제를 강조한 과학적 관리론 하면 무조건 컨베이어 시스템을 생각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학은 말 그대로 슈퍼비전, 위에서 쳐다본다. 뭐 하기 위한 거다? 관리, 감독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사들이 시킨 대로 잘하는지 교육청에서 맨날 가서 감독한 거야. 관리 감독. 그렇죠? 그러다가 협동장학은 인간관계로니까 인간 강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을 강조하는데 이때 장학은 뭐 하려고 장학을 하냐면 교사들에게 사기도 펴서 생산성 높이려고. 자, 봐봐요. 자, 먼저 어떤 거? 교사들 참여를 강조해서 참여를 강조하면 교사들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호선 실험 이야기 해줬죠. 메이어의 호선 실험. 사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높이려고?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인간관계. 얘는 관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장학사 가서 다른 건 없이 이 교사들이 뭘 높여주려고 한다? 사기를 좀 높여주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다가 항상 인생이라는 게 항상 돌고 도는 거죠. 과제, 인간, 그다음 보겠어. 과제를 강조하는데 이번에는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업 기술을 전수시키는 거. 수업 기술도 과제죠.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수업 기술을 전수하는 것. 그 다음 또 여기 되면 이제 보겠어요. 딱 보니까 인간이죠. 인간. 자, 그래서 참여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참여를 많이 하면 뭐가 높아져요? 생산성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결국 직무에 대해서 만족, 즉 사기가 높아진다. 궁극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장학을 한 거야? 직무 만족, 사기 높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수단시했다면 이것은 인간을 뭘로 했어? 목적시한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교육과정 우리 스님들 배웠죠. 그럼 배웠으면 여기하고 또 교육과정하고 연결시키면 여기는 교과 중심, 여기는 경험 중심, 여기는 학문 중심, 여기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 곧 합니다. 그 부분 모르면 그냥 써놓고 일단 그렇게 연결만 시켜놓으십시오. 설명해 드릴게요. 1번 관리장학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등장했다. 틀렸죠? 관리장학은 우리가 교과 중심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장학은 조직의 규율과 절차 효율성. 협동장학은 그거 아닌데 조직의 규율과 효율성은 이쪽인데, 그쵸? 관리장학인데. 수업장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효과 증진. 맞죠? 수업효과 증진. 그 다음 아동중심 교육이 강조되는 시기의 발달. 아동중심 교육은 경험중심이 아동중심이죠. 그러니까 경험중심과 인간장학은 다르죠. 그래서 거기 2020 재정의 9급 문제였는데 이 표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여기는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자, 그 다음부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순서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냥 순서 좋아하죠? 순서.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때 임상장학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임상장학이 굉장히 강조됐었어요. 수업장학 때. 임상장학.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 자, 이건 서즈오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미국의 어떤 거 장학 발달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장학 그러면 장학의 방금 발달 과정 봤으니까 일단 장학의 목적은 뭐예요? 장학의 목적은 수업 기술의 향상. 물론 수업 기술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확대하면 교사의 능력의 또는 교사의 전문성의 향상. 그 다음 다른 거 안 나오고 시험 나온 것만 하겠습니다. 유형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형은 교내에서 학교 내에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그래요. 이건 학교 내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다음 자, 교육청 장학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장학하는 거야?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교육청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육지원청 장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육지원청. 자, 자율장학. 자율장학에는 4가지. 이거 잘 알아둡시다. 임상, 그다음 동료, 약식, 자기, 이 4가지. 이것만 잘 알아주면 돼요. 그렇죠? 이 교육지원청 장학으로는 딱 하나, 컨설팅.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곳에서 실시하는 장학이냐에 따라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영역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만약에 교사가 수업 말고도 이 뭡니까? 요즘 나이스라고 하는 그 뭐였죠? 회계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다룬다든가 공문을 다룬다든가 이런 것들도 배우고 싶은 교사들도 있겠죠. 장학하고 싶은 교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맡은 일 전체를 장학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장학, 일상장학이라고 그래요. 일상장학. 그러면 수업과 관련된 것만 장학한 건 수업장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상장학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수업장학이 들어있겠죠. 자, 이 수업장학 속에서도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을 하는 것, 학급 단위로 장학하는 것을 임상장학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원래 구분은 이제 이렇게 장학할 때는 일반장학 또는 일상장학, 그 다음 수업장학, 임상장학. 그럼 임상장학은 무엇에 관계된 것만 장학을 해준다는 거야? 수업과 관련해서. 마치 의사가 이 전문의가 있다면 의료와 관련돼서만 장학을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거, 임상 알죠? 임상 실제 상황, 그렇죠? 그런 것만 장학한다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수업장하고 똑같아요. 교사가 수업과 관련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의사들도 이거 말고도 의료보험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디에다 신고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고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 장학해 준다면 치료하는 거하고 상관없죠. 자기 전문적인 거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건 일상장학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교사가 가르치는 거 말고 뭐 할 때? 이런 공문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은 거 작성할 때 그럴 때 장학하면 무슨 장학이야? 수업 외 장학이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일상장학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이게 구분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임상장학은 누가 하냐면 이것만 잘 보면 되겠어요. 교장이나 거의 99%는 교장이나 교감이 합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초임교사나 또는 상당히 실제를 이야기해요. 학교 현장을. 학부모들로부터 항의 들어온 교사도 있어요. 못 가르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장학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완전히 그래서 약식 장학이라는 게 있는 거야. 다시요. 교장, 교감이 하는 장학 중에는 임상장학과 약식장학이 있어요. 그러면 임상장학은, 약식장학은 그래서 약식이라는 표현이 있고 임상장학은 그럼 약식이니까 임상은 정식장학이겠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요. 또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임상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료적 관계, 같은 위치에서 교사가 교장이 지시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 장학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장학을 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그러면 장학자가 의지가 굉장히 있어야 되겠죠. 장학을 뭐 하는 사람이 장학을 할 사람이 의지가 굉장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공식적이니까 굉장히 공식적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수업 전 협의회도 하고 수업 관찰도 하고 이건 이제 관찰했으니까 피드백 시켜줘야 되겠죠. 수업 후 협의회도 하는 것이 뭐다? 임상장. 그러니까 임상장은 일단 어떤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다? 초임이냐?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수업에 조금 미진한 사람, 부진한 사람, 그렇죠? 수업 기술이 부진한 사람들. 그다음 임상장은 말 그대로 어떤 것만 장악하는 거야? 수업에 관련되는 것만. 이해됐어?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거 했으니까 이 약식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약식은 이런 공식이 아니란 말이잖아. 그럼 누가 해? 여기 교장, 교감. 어쩌다 장학사가 하기도 해요. 특별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교장, 교감이 합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교장, 교감이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수업 받고 있으면 뒤가 뒤통수가 좀 서늘하다 싶으면 뒤에 누가 있어요? 교장, 교감이 보고 있죠. 이게 바로 약식장. 여기 공식적인 장학,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공식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안적인 거야, 대안적. 다른 장학을 할 때 보완적으로 하거나 대안이나 보완적 장학이라고 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런 거 할 때는 다 인위적이잖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는 몰래 가서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볼 수 있겠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또 있겠어. 이것처럼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은 못 되겠죠. 보통 5분 정도, 뭐 3분이나 5분 그 정도 보는데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러면 동료 장학은 이제 더더욱 알겠네. 장학자가 누구였어요? 장학자가. 동료가 장학해 주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수업 친구니, 뭐 수업 협의회니,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동료장. 그러니까 동료가 수업 친구 맺어서 내 수업 좀 봐줘. 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피드백 좀 해줘. 내가 당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건 이런 것들이 다 동료장.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멘토링을 초임 교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잘한 교사하고 그러니까 멘토를 엮어줘서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동료장학이에요. 자, 쌤이 혹시 우리 쌤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같은 거 들어봤어요? 교과협의회는 한 학교에 가면 체육쌤들이 한 명이겠어요? 여러 명이겠어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잖아. 그러면 자기 교과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교과협의회를 해요. 특히 중간고사 같은 거 낼 때 어떤 문제 낼 건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또는 학년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2학년 전체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전체 담임들이 모여서 학년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료장학.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체가 누구면 동료면 동료장학. 이걸 물어보면 안 돼. 자기 장학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책을 보면서 수업 기술을 향상시킨다거나 또는 어떨 수도 있겠어요. 책을 보면서 수업 기술을 향상하거나 자기가 비디오를 찍어서 보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장학에 속해요. 또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자기의 수업 기술을 향상하거나 이런 게 다 자기 장학입니다.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이해는 하셔야 돼. 여기서 문제는 이건 분류 문제네요. 분류 문제. 100% 분류 문제돼요. 그렇죠? 그리고 틀리게 할 게 별로 없어. 분류 문제 낼 때. 그렇죠? 그래서 쉽게 문제를 내거나 아주 조금 꼬우고 틀리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를테면 임상장학을 해놓고 아까 학급 단위로 하는 수업장학이라고 그랬죠. 뭐 일상장학을 한다. 뭐 이렇게 된다든가. 그렇죠? 또 이 임상장학은 아주 자기 스스로 이 전문성을 높이려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뭐 이렇게 약간 틀린 질문들이에요. 틀리게 하는 질문들. 임상장학은 초임교사나 약간은 미진한 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 컨설팅 장학은, 자, 여기 조금만 들어봐요. 컨설팅 장학은 언제 들어왔냐면, 옛날에는 어떤 장학이 있었냐면, 담임 장학이 있었어요. 담임 장학.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 교육청에서 하는 담임 장학이 있었어요. 자, 교육지원청을 가보면, 자기가 장학사가 있는데, 이 장학사들이 담당하는 학교가 있어요. 연수중학교, A장학사가 연수구에 있는, 연수교육지원청에 있는, 김장학사라고 합시다. 김장학사는 자기가 맡고 있는 게 연수중학교, 연수고등학교, 그다음 미추홀중학교, 이렇게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4년마다, 1년에 4번 장학을 가는 거야. 장학사가 자기 업무가 장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학에 대한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도 다 작성을 해요. 근데 이거 할 때 보니까 교육청 장학 받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맨날 진짜 필요한 사람들도 절대 안 받고 누가 받냐면 초임교사. 니네 처음 왔으니까 받아. 두 번째 할 때도 그냥 받아. 또는 어떻든 저경력 교사들만 주로 밀린단 말이에요. 장학받으라고. 그럼 저경력 교사들 중에서 굉장히 장학받을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는 교사들도 있겠죠. 근데 그냥 받아? 정말 낭비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꿔지면서 담임장학을 거의 많이 축소하고 거의 없애고 무슨 장학으로 해라? 컨설팅 장학으로 해라. 컨설팅 장학의 특징은 그런 뭐냐면 방금 억지로 받은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교사가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 가서 신청을 해요, 자기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사들이 직접 파견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 진짜 그걸 잘 가르치는 이를테면 하나만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 거꾸로 교실 알죠? 플립러닝. 모르면 그냥 이번에 시험 나온 유비쿼스터스 러닝 합시다 그냥. 그러면 그래 정말 앱러닝 유비쿼스터스 러닝을 해보고 싶어요. 모바일 학습을 해보고 싶어. 근데 모바일 학습하려면 자기가 전문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장학사들이 파견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 미추홀 고등학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고 인정받았어 그냥 교육청으로부터. 그러면 장학여고를 지정을 해줘.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연수에 있는 연수중학교에 이 교사가 신청했다 합시다. 그럼 여기 미추홀 고등학교 교사 가서 장학해 주기도 해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장학사가 파견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보다 자발성. 그래서 컨설팅 장학은 원리가 있어. 원리. 이것 좀 알아두시면 금방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장학 문제는 다 풉니다. 컨설팅 장학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의 원리 이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이 앞것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육행정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교육행정이 잘 된다. 그렇죠? 지방자치 원리하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지방자치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똑같이 컨설팅 원리는 뭐가 있냐면, 자, 컨설팅의 원리는 일시성이, 미안해,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 누가?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아까 장학사라든가 전문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엠러닝, 플리러닝 이런 것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 일시성. 일시성은 뭐냐면, 다 가르쳐 줬으면 바로 뭐 한다? 그 컨설팅이 끝나면 바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임상장하고 달라요. 교장 교감하고는 계속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그대로 일시성. 그렇죠? 그 다음 자문성에 그쳐야 돼. 자기가 모든 일을 해줘. 모바일 러닝 내가 할게 하고 만들어주면 안 돼요. 계속 문만 해줘야 돼. 자문만 해줘. 그렇죠? 그 다음 당연히 자발성은 알겠죠? 누가 자발성이어야 돼? 의뢰인. 컨설팅을 의뢰하는 의뢰인 자발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성.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의뢰인이 그거 받고 나서 자기가 모바일 러닝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뭐 할 정도로 다시 컨설팅을 해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교육성. 학습성이라고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이제, 독립성. 아까 컨설턴트와 컨설팅을 받는 의뢰인과는 뭐가 있어요? 동등한 거죠. 이게, 그래서, 컨설팅 장학은 외우기도 쉬워요. 봐봐요. 이렇게 컨설팅 원리로만 나와요. 봅시다. 그래서 컨설팅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컨설팅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 예수님이겠죠. 그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생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시오. 전독자. 일요일 날은 어디를 가야 되겠어? 교회 가야 되겠죠? 갔다 오셨죠, 교회? 일교자. 전문성, 독립성, 자발성, 그 다음 일시성, 교육성, 전문성.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 설명했으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봅시다. 임상장애 89번 임상장애 특징을 옳지 않는 것은 딱 보니까 이제 답이 보이죠? 4번 자아실의 욕구가 강한 능력이 있는 교사들이 효과적이다. 아니죠? 초임교사나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라고 그랬죠? 4번 같은 건 자기 장악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90번은 일단 장학의 유형에 대해서 요청장학 한번 봅시다. 쌤 임상, 약식장학에서 학자가 빠졌습니다. 동료 쌤들이 다 봤죠? 그런데 요청장학은 본 적이 없죠? 요청장학은 교육청장학입니다. 교육청장학. 그래서 교육청장학이니까 교내 자율장학 틀렸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요청장학은 교사가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요청해. 학교에서 우리 해주라고. 우리 장학 좀 해주라고. 그렇죠? 요청장학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겨버리시기 바라고. 91번 약식장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것, 기업 교사의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초로 한 건 동료장학. 다른 장학 형태에 대해서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성격, 약식장학. 교사들과는 동료적인 관계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동료장학. 간헐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 학급 순시간 수업 참관. 약식장학. 92번 학생들의 수업 평가 결과 활용. 자신의 수업을 녹화해 분석. 자기장학이죠. 그쵸? 93번 컨설팅 장학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쭉 보니까 몇 번이 옳지 않아요? 3번. 일시성의 원리에 위배되고 있죠. 일시성의 원리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4번. 장학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기장학, 동료장학. 3번 임상장학 또 틀렸죠. 임상장학은 무엇에 관계된 장학이라고 그랬어 아까? 지워버렸네. 수업과 관련 그러니까 일상장학 말고 수업장학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장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 95번. 자, 쌤 당연히 이제 이건 자 동료장학의 장점들입니다. 동료장학. 우리나라는 장학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뭘 활용하면 좋겠어? 동료를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동료장학의 장학은 세 가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인간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자 인간관계 인적 자원 또 자기가 동료장학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 가르쳐요.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칭찬받아요. 제 인정감 같은 것이 들겠죠. 인정감이나 성취감이 들겠죠. 그래서 자 장점 동료장학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자, 그 다음 96번. 김 교장이 실시하고자 하는 장학의 형태는 종류는 딱 봐도 무슨 장학입니까? 약식장학. 그쵸? 자, 교육공무원법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둘 수 있는 거, 이거 지방직으로 나왔는데, 자, 쌤 딱 봐도 학부모가 요청이 있다고 해서 기간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나중에 법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해 드릴 거니까 법규, 그 다음 97번, 98번부터 우리 쌤들이 재정을 모른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자, 재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쌤들이 재정을 맡아야 되는데 한 문제는 거의 나오는 부분이라서 재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네. 나눠주시오. 보세요. 자, 이제 재정은 꼭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이걸 그리고 또 정확히 알아두면 이 장학도 정확히 저렇게만 정리해서 알아두면 어떤 문제도 안 틀려요. 그렇죠? 그렇듯이 재정도 정확히 머릿속에만 넣어놓으면 안 틀립니다. 안 틀리고 이런 부분을 되게 약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건 좀 걸린대. 자, 장학은 교육재정의 특징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거기 자, 쌤 교육재정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이건 교육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특징입니다. 국가재정의 특징.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 강제로 세금 걷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국가에서는 걷어야 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세금 걷어가야, 지방세 걷어가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쌤들 다 주민세들 다 걷어가고 그러잖아. 소득 있으면 소득세 걷어가잖아. 근데 뭐라고 할 수 못하잖아. 강제로 걷어가잖아. 강제성 있잖아, 강제성. 그렇죠? 그다음, 자, 이 어느 정도 그 재정 자체가 어디에 쓰여요? 사적으로 쓰여요? 아니면 공적으로 쓰여요? 공익성이 있다는 공익성.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핵심 포인트는 자, 우리 쌤들 가정을 한번 봅시다. 가정에는 부모 어머님이 나갈 때를 쭉 적어놓고 아버지에게 이만큼 돈 벌어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얼마 들어올 걸 생각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를 쓰죠. 이렇게 계획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입 제출. 먼저 들어올 걸 생각하고 나갈 걸 계획한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는 이상하죠. 국가는 어느 기관이든지 나 이렇게 쓰려니까 이걸 주세요 하고 국가에다 요청하죠. 그렇죠? 쌤들도 학교에서 행정실에 근무할 때 우리 학교에서 이거 할 거니까 교육청에다가 이거 우리 주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교육청이 너네 얼마 줄게 알아서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걸 뭐라 그래? 먼저 생각할 걸 생각하고 뭐 한다? 들어올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먼저 나갈 걸 계획하고 들어올 걸 요구한다. 양출 제입. 그래서 거기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쌤, 3번. 옳지 않는 것은. 그러겠죠? 자, 그 다음 특히 교육재정은 존속기간이 어때요? 이제 이건 좀 교육재정의 특징인데, 재정의 특징이 뭐야? 다른 재정 같은 경우는 투입하면 바로 건설 같은 거 어때요? 뭐 건설되면 딱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죠? 좀 죄송한데, 지금 부모님들은 우리 스님들 지금 투자했거든요. 언제 들어올까? 회수될까요? 합격해야 회수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 그래요. 초등학교부터 넣었다 그래서 나오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간 돈 몇 년 기다려야 이렇게 회수될 수 있겠죠.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그런 것들. 그다음 재정은 또 이 교육재정은 평가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렇죠? 인성을 키운다. 어떻게 인성을 측정하기도 좀 곤란하겠고. 그렇죠? 자, 그다음 99번까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했는데 민간 경제와 교육재정의 특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 경제는 등가 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조달하지만 교육재정은 합의의 원칙. 쌤도 언제 국가하고 합의했습니까? 국가가 내가 주민세 5,000원 걷어갈 거니까 5,000원 어때 괜찮지? 합의하던가요? 무슨 합의가 있어요? 그냥 가져가 버리지. 그쵸? 그래서 민간 경제는 등가 교환 맞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것만큼 내가 이를테면 휴대폰을 사더라도 내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그거 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등가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합의. 우리 합의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민간 경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은 그런 것도 있어. 그냥 강제 원칙에서 그냥 부과해서 수익으로 삼죠. 그렇죠? 수익을 조달하죠. 그래서 수익 조달하는 방식. 자, 교육재정은 강제성. 그다음 민간재정은 합의. 그다음 등가교환. 이걸 지켜간다. 국가에서는 등가교환 안 지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 얼마 썼으니까 교육세 얼마 돼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민간경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교육재정은 항상 잉여액들 기본은 이거 거꾸로 되겠죠. 아니 회사는 돈 벌어야지. 근데 교육이 국가에서는 들어온 만큼 정확히 지출하는 것, 수입만큼 정확히 지출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균형재정이. 3번 민간경제는 존속기간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육재정 이거 거꾸로 돼 있죠. 교육재정 아까 영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오래 간다고. 그래서 4번이 맞죠. 4번이. 그렇죠? 그래서 양입제출, 양출제입. 이 이야기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교육부의 분류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쌤들이 쉬었다가 지금부터 이 다음 시간에는 약 1시간 정도까지 1시간 정도 들여서 재정할 겁니다. 재정. 쌤 혹시 재정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고. 자, 좀 쉬겠습니다.